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러시아에 유출된 군사 기밀 문서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대한해협 지역을 타격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 부산도 들어가 있다. 러시아군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의 도움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과 계속 손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분석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5월 9일 전승기념일, 즉 1945년에 아돌프 히틀러를 거꾸로 틀리고 나치 독일을 붉은 군대가 점령해서,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드디어 나치 독일의 정식 항복을 받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리는 날이 바로 5월 9일 정승기념일인데요. 늘 그래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이번에 전 세계의 국가 정상들을 불러서 상당히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외교 협상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측 그 정상들은 참가하지 않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살짝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한 다음에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요. 서유럽 국가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컸죠. 일단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우호 국가들도 참여를 했고, 남미의 뭐 큰형님격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전통적인 우호 국가이기도 하고 현대 더 밀착해 있는 관계인 북한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했는데, 크게는 왜 그러면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초빙을 거절했는가, 어떻게 살펴보면 그 간단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5월 9일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봤자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원 오브 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북한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이런 식의 그 선전을 해왔는데, 여러 그 국가 정상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내부 결속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김정은은 또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가봐서 푸틴을 만나봤자 뭐 쉽게 말하면 인사 정도 하고 뭐 포옹 한두 번 하고 끝날 텐데,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더군다나 쿠르스크를 되찾는데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투입이 돼서 큰 이바지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얻어내려면 차라리 전승기념일이 지나서 단독으로 방문을 해서 1대1 정상회담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지 더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전 세계, 특히 북한 그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에도 푸틴과 그 김정은이 단 둘만 그 사진이 찍히는 투샷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이 김정은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어떤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부차적으로는 뭐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지금까지 다자 외교를 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거나 초빙해서 1대1로 협상을 하는 뭐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지만, 뭐 4자, 5자, 6자 이런 식으로, 특히 뭐 전승기념일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있는데 이들과 한꺼번에 관계를 맺고 하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북한이 더더군다나 이 그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게 나름대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전통적으로 북한은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이 없고 항상 열차를 이용했거든요. 열차 왕복으로만 해도 한 최소한 10일, 뭐 보름이 걸리는 것인데,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되게 큰 이동일 텐데, 이 이동 시점을 잡을 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5월 9일보다는 그 이유가 좋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지만 정말로 미국과 극한 대치를 할 때 이 국가 원수,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이동을 할 때 항상 그 미국이 공격을 할 것이다, 제거를 할 것이다 그런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공격당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쉽다는 얘기죠. 미국은 제공권과 더불어서 이 우주 공간까지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기 한 대를 격추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끔찍한 상황일 것이고요. 그나마 가장 안전한 것이 역시 열차입니다. 열차도 보통 열차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장갑화돼 있어서 웬만한 그 폭탄이 터져도 견디는 어떤 그런 그 중장갑을 두른 그 열차를만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상당히 열차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안 나죠. 그런데 그 평양에서 만주를 거쳐서 시베리아를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그 노선이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차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열흘, 어떤 경우는 20일까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 이런 차원의 움직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5월 9일보다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다음 시기를 노렸다고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격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항상 동북아시아 정세를 분석할 때 해왔는데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그 뭐랄까요,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때로는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요, 이 북한의 어떤 정세를 중시하면서 오늘날의 김정은보다는 그 이전에 누구였죠? 암살당한 사람 김정남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그 권력자를 북한의 최고 통치자로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는 상당히 껄끄럽고 상당히 안 좋은 곳에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녹록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 세 나라가 다 따지고 보면, 각각 따지고 보면은 나름대로의 서운함, 나름대로의 어떤 노여움, 나름대로의 껄끄러움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게 보면은 이 해양 세력이라고 할 때 이게 크게는 이제 미국과 일본일 것이고, 더 넓히자면 이제 서방, 그러니까 서구 세력일 텐데요. 서구 세력의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 해양 세력이죠. 동북아시아에서 해양 세력으로 분류되는 진영의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랄까요,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견을 상당히 그 뒤로 하고 어쨌든 간에 결속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각자의 고충과 어떤 뭐랄까 상황은 있지만, 이 북한, 러시아, 중국은 이 해양 세력에 맞서서 결속력을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쉽게 깨지지 않을 또 결속력을 가지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껄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해양 세력에 맞서서 대륙 세력이 뭉쳐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 결속이 오랜 세월 유지가 되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저도 러시아 북한 관계에 관해서는 아주 면밀한 그 연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속 시원한 그 답변을 드리기 쉽지가 않은데, 의외로 냉전 시대에도 러시아와 북한의 그 동맹 관계가 유지가 되고 우호 관계가 유지가 됐지만, 경제 협력에서는 사실은 그의 정치적인 동맹 관계에 필적하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철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도 그것이 현대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물류 이동에 관한 어떤 운송 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던 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자동차 다리 공사가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물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그 냉전 시대나 아니면 그 19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밀접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결국 러시아와 북한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러시아로서는 항상 이 태평양 쪽
북으로도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이 논의되는 주제일 텐데 이 북극 항로가 지금 활성화되고 개척되면서 상당히 그 러시아가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그 북극 항로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북한도 중요한 어떤 한 축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 강화해서 여러 다방면의 포석이 될 수 있겠죠. 일단 북한과의 그 물류 이동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발판 삼아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북한도 그 중에 한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을 러시아의 자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면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그런 맥락 속에 놓고 볼 수 있겠고, 북한으로서도 어쨌든 간에 이 경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러시아 쪽으로 뭐랄까요, 카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이 어쨌든 간에 러시아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러시아를 경제 활로를 찾는 중요한 상대방으로 여길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도로 연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지는 이후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식의 분석은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듯해요. 러시아군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너무너무도 고생을 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도움을 받았다. 이래서 그 이용을 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북한과 계속 손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 필요가 없어진 다음에는 그냥 메모차게 내던질 것이다 했는데요. 북한이 쿠르스크 전투 내지는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그 계기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용만 하고 버린다는 것은 좀 억측인 듯 하고요. 물론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카드가 푸틴에게 아주 절실하지는 않겠지만 전쟁 이후에도 정치가 지속이 될 텐데요. 그때 북한과의 어떤 그런 밀착 관계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선에서 아주 절박하거나 긴박하지도 않은데 굳이 북한 김정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전투병력 보내라 내지는 인력을 보내라 했을 때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운영하는 데서도 북한 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러시아가 중국과 교섭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미국과도 관계를 맺을 때 북한 카드가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획기적인 타결을 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할 텐데, 그때 그 러시아가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과도 대결하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할 때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일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북한 카드가 가장 쓸모가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방향에서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 같이 모색을 할 텐데, 그때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많은 것을 내고 유리하게 얻어냈을 때 북한이란 카드를 펼쳤다 감췄다 하면서 기교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한테 뭐랄까 그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북한이란 카드를 쥐고 대한민국과 협상을 할 때하고 북한이란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운실의 폭이 이만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카드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나름대로 경략 운영할 때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쓸모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연결선상에서 이게 우리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북한의 밀착이 아주 좋지만은 않죠.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역사적으로 한번 뭐랄까요,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은 푸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 관계에 있는 두 세력을 함께 끌어안는 그 입장을 취하는데, 이게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이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 북한과 그 러시아는 큰 어떤 유착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동맹에 준하는 관계였고,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그랬었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이 접촉면을 넓혀오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돈독해져 왔는데, 벌써 이제 지난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입장을 바꿔서 러시아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러시아로서는 이제 분명히 이것을 복원하려고 하겠죠. 적어도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계를 복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듣기로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 개선은 대한민국에 달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은 충분히 자기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살짝은 튕기면서도 어떤 그 관계 개선의 여지를 또 열어놓은 어떤 외교적인 언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마 분명히 북한과 러시아의 그 관계 밀착이 신경에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요, 러시아를 어떤 제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관계를,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 왜 그 북한과 이렇게 밀착하느냐, 북한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느냐, 나 너 싫다고 하면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 북한이 신경이 쓰이고 북한을 좀 주저앉히고 싶다면은 오히려 러시아와 뭐랄까 최소한도의 그 우호 관계를 되찾고 관계를 증진해야지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이 동북아시아, 특히 남북한 관계, 그 다음에 러시아의 관계 이게 그 특징이라는 얘기죠. 이게 아마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1년 전에 그 러시아가 이 동북아 지역에 어떤 군사 계획을 세우는데 부산을 그 타격 목표로 삼았다, 뭐 이런 기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러시아에 유출된 군사 기밀 문서를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북한이 이 대한해협, 그래서 그 이쪽 지역을 타격 목표로 삼았고 그 중에 부산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보도를 좀 자극적으로 그 알렸다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최종 목표는 부산이라고 했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타격 목표에 부산도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정확히 말하면 나토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가 되면서 러시아로서는 나토와 군사적 대결을 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이겠죠. 미군과의 대결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 충돌을 할 때 미국의 힘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쟁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동북아시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그 전선 여러 개를 강요해서 미국의 힘을 분산해야지 오히려 그 유럽 쪽 러시아가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분쟁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계획을 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이 부산까지도 공격한다, 이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나라가 항상 그렇지만은 어떤 분쟁, 일단 유사시를 생각할 때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계획을 아예 안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그 상당히 그 나태한
행동이고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연쇄해서 다른 전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도 군사분쟁이 일어난 사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산을 내지는 동북아시아를 공격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세운 계획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세운 어떤 시한적인 잠정적인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유출된 다음에 그게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도가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의미를 너무 크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이게 그냥 뭐랄까요, 근거 없이 내지는 큰 자신감 없이 하는 말이지만 항상 그 영국에서 나온 러시아 관련 보도는 항상 이게 뭐랄까요, 엄청난 그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좀 많이 확신할 수 없다, 좀 걸러들어야 된다. 물론 그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의 공신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요,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야, 참 드론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전투기까지 격추한,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사실은 이 사실이 우크라이나로서는 큰 쾌거일 수 있는데, 또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불리한 처지를 말해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해서 성공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더 전력이 강하고 상황이 좋으면은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맞상대로 전투기를 띄워서 그런 성과를 올렸을 텐데, 전투기가 아니라 그리고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으로 적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전력이 없다, 그리고 제공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전투기를 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우크라이나로서는 고무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공공한 처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술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반격, 전략적으로 전황을 뒤집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단초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사의 머릿 기사만 보면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나나 정상회담을 하나 이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제안한 것은 실무자 협상.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 협상이라도 급이 높긴 합니다.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과 그 비슷한 그 급의 위정자들이 튀르키예에 가서 실무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 이런 상황을 밝혔거든요. 푸틴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푸틴이 움직이지 않으면 젤렌스키도 움직이지 않겠죠. 젤렌스키도 상당히 그 전 세계 여론을 상대로 나름대로 요 제안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푸틴이 오지 않는 이상 젤렌스키도 갈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그 외무장관 그 인사들이 가서 실무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 휴전 협상에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어쨌든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좀 뭐랄까요, 상황이 조금은 그 뭐랄까 협상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을 보여줄 텐데, 러시아로서는 5월 9일이 그 가장 큰 그 전승절, 그러니까 명절이었고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승 기념일이 나름대로 성대하게 안전하게 치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인 행태가 이런 휴전에 관한 실무적인 협상일 것이고요. 어떤 나름대로는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깔끔하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 지금 전선의 전황만 놓고 보면 일종의 소강 상태, 교착 상태거든요. 그 추후에 어떤 또 다른 공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런 어떤 제스처라도 휴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전 세계 여론에서도 러시아가 회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전쟁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참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전반적인 추세와 동향으로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승리가 사실 편차가 크겠죠. 아주 깔끔한 승리.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적국을 완벽하게 점령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승리라고 보는데,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둬서 자신들의 전쟁 목표를 100% 이루는 그런 식의 것을 승리라고 보자면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우크라이나의 20%에 지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미국 그리고 또 서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과의 획기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쟁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희망을 좀 품고 예측을 하건대 올해 연말쯤에는 어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전이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휴전 다음에 있을 종전 협상이나 정전 협상 아니면 강화 협상까지 가는 길은 또한 멀고도 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가 완벽한 내지 깔끔한 아니면 모양 좋은 그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그 전후 복구 사업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과 아니면 서방이 먼저 어떤 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쟁이 끝난다면 한국으로서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러시아와 그 대한민국의 관계가 호전될 어떤 상황이 되면서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기회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어느 쪽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수익을 얻는다는 뭐 그것을 떠나서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면 세계 경제의 교란 요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그 경제 압박 위기감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여서 이 국제 정세 내지는 그 세계 경제의 추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지 세계 경제의 변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래야 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에도 어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래서 뭐 직접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뭘 얻는다, 잃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로벌 이코노미가 즉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전쟁의 종전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인도 파키스탄 문제에 어떤 그 공부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뭐 똑 부러지는 그 명쾌한 해답을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상당히 개론적인 지식밖에 없긴 한데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이 뭐 마냥 반갑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푸틴 대통령 외교 수레에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로 적대하거나 분쟁 관계에 있는 두 나라와 동시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푸틴이 집권한 다음에 이 푸틴 행정부는 북한과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양측을 함께 뭐랄까요 끌어안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이것은 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내내 이 건국하면서부터 적대적인 관계고 여러 번 전쟁을 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전에 그 냉전 시대 때 소련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련은 인도와 더 가깝게 지내고 파키스탄과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서 이 어떤 뭐랄까요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일방 외교를 했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특히 2000년에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인도와도 친하게 지내고 파키스탄과도 친하게 지내고 이런 그 외교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것저것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파키스탄과 인도가 캐슈미르 그 관할권을 놓고 격돌을 하고 거의 전쟁 초입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난감하겠죠.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전쟁은 푸틴에게 득될 것이 없다. 굳이 득될 가능성을 찾는다면 두 나라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에게 덮씌워졌던 전쟁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성공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그런 중재자의 자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국제 여론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듯 하긴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놓고 다른 곳에서는 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당신의 모습이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재자의 모습으로 나오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푸틴 대통령은 50%를 넘어서 60, 70, 80%에 도달하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면서 그런 지지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획기적으로 어떤 역전이 일어나서 아주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푸틴의 정권은 그 안정적이고 계속 유지될 듯하다 이렇게 뭐 추측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사실 지난 연말 올해 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경향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일종의 뭐 활극이 벌어지면서 또 한번 그 격동을 쳤는데요. 지금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그런 심리가 있겠죠. 내가 안에서 젤렌스키를 욕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뭐 이런 그 전반적인 심리가 있는 듯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그런 상황을 노리고 그런 그 활극을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꽤 올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텐데 당연히 젤렌스키는 그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또 한 번 미루긴 했는데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지지율을 꾸준히 올려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또 한 번 집권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젤렌스키의 어떤 그 능력, 개인기에 달린 문제여서 이것은 그 어떤 그 유동적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국제 정세 그리고 젤렌스키의 어떤 능력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보다는 불안정한 건 사실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암울한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벗어나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된 것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외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광물 협정, 히토리 협정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보면서 이게 또한 그 지지율 유지라든지 상승에 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서 협정이 맺어진 것은 상당히 그 플러스 요인인데, 이 항상 그렇지만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협정의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리한 것이 그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여론을 통제한다든지 뭐 여론을 약간은 좀 세게 말해서 조작을 해서 자신에게 그 타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서로 유착한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더 이제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와 더 그 뭐랄까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엄연한 이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요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미에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낼수록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에 대한 지렛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